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잠재의식하고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벌써 이제 뭐지 흐릿하게 시작하죠. 근데 잠재의식과 무의식 같은 경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현실성 거예요.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 잠재의식, 뭐 그건 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욕망이 될 수도 있고, 감각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될 수 있죠. 사람 안에 있는 거를.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뭘로 끄집어내냐 이거예요. 뭘로? 물론 그림으로 끄집어내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이제 안 보이죠. 우리 그러니까 머리는 알고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라든가 잠재의식이 사람을 더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사실은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학인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림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그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색으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걸 끄집어내서 보내주는 게 하나.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색으로 그걸 끄집었다가 보여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상에서 느껴지는 그 복잡한 감정. 그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뭉크예요. 뭉크. 됐죠? 네. 뭉크가 그러니까 뭉크 이거 알고 있어요. 뭉크 이거 절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전까지는 인간의 어떤 감정과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프로이트가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학문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그걸 바탕으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뭉크의 절규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공허한 상태 있잖아요. 절망에 빠지거나 나를 막 흔들어 버리는. 요즘 가끔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저는 요즘 좀 그래요. 맞아요. 많이 그 맞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거를 터치로 색으로 조져놨던 거. 색과 같은 형태를 조져놨는데 거기에 메인은 색이에요. 그게 뭉크예요. 반면 똑같은 인간 안에 내면에 담겨있는 그 무의식에 보이지 않는 거를 뭘로? 선으로 조절한 지요. 선. 네. 크로마키를 너무 크로마키라는 게 있나 봐. 드로잉을 너무 잘했던. 선으로 모든 걸 다 그걸 조절해놨던 거예요. 그게 에곤 슐레예요. 사실 이게 다예요. 에곤 슐레 전부고.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혹은 내가 어떤 욕망, 지금 이제 저녁 되셨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네. 저녁 되시면 이따가 뭐 이렇게 족발이라든가 뭐 먹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그 욕망을 그려보시라고요. 그 욕망을.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예요. 됐죠? 그거를 선으로 그렸는데 중요한 건 인간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선을 아무렇게나 그려도 안 되고요. 색으로 막 표현해도 안 되겠죠. 그 근본이 있어야겠죠. 선으로 뭘 표현할 거냐 이거예요. 당연히 인간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인간의 육체를 그려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의식이라든가 무의식의 세계를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뿜어내 주는 거. 그걸 색으로 했을 때 뭉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선으로 한 게 스케치로 한 게 에곤 슐레.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이걸 이제 미술사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되게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곤 슐레 그림은 보면은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론적 토대에 갈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학문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개 단어가 나와요. 자, 상징주의. 하나가 표현주의. 상징주의랑 표현주의랑 그렇게 비슷해요.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상징주의는 여러분이 꿈을 꾸죠. 꿈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현실 세계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어떤 느낌이죠. 꿈은 환상에 가깝죠. 그 환상을 캔버스에 토해내는 게 상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림은 뭐였냐면 리얼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캔버스 안에 뭐 그럴듯한 3차원의 현실을 이렇게 재현해 주냐. 그러니까 이제 그림의 고전적인 키워드였다면 상징주의가 됐을 때는 그 완벽한 캔버스에 어떤 현실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꿈을 꾸거나 어떤 환상을 느꼈던 그 세계를 캔버스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비슷해요. 표현주의랑 상징주의는. 근데 다만 표현주의는 한 단계 더 가요. 여기서. 표현주의도 인간 안에 있는 뭐 무의식이든 욕망이든 이게 뚜렷한 형태가 없잖아요. 잘 알아보기도 힘들고. 근데 표현주의는 거기다가 화가의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요. 화가가 느꼈던 그 감정. 그래서 여기서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화가의 감정이 고스란히 그림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느껴지게 해주는 그 대표적인 화가 누구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화가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을 건데? 빈센트 반 고흐. 그렇죠? 그래서 빈센트 이 표현주의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보면은 뭉크도 표현주의고요. 그리고 에곤 실레, 빈센트 반 고흐. 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거를 거기다가 그게 환상 정도로 이렇게 투영됐으면은 상징주의인데 환상에다가 뭐까지? 화가가 느꼈던 그 감각까지 집어넣어버리면 화가가 느꼈던 그 감정까지 집어넣으면 그게 표현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저보다 쉽게 설명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를 지금 들어가기 전에 나를 이거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이 인간이 왜 갑자기 그렇게 표현주의에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그 생애에서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시대적으로 얘가 뭘 말하고 싶었다 정도만 이렇게 생애적으로 이제 훑어보면 되는데 그 에곤 실레 그림의 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잠깐 나눠봐야 할 얘기가 에곤 실레 그림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오늘 19금이라서 저도 이게 만약 강의면 저도 이렇게 못 들어가요 실제로.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글이 제가 만약에 이게 강의였으면 이렇게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주요이어서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같이 피드백을 안 해주면 제가 더 이상 못 들어간다는 거 말 알아주세요. 저도 우선 우리가 그걸 정리하고 하셔야 돼요. 예술과 외설의 차이를 우리 같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답은 없어요. 자, 여기 그 채팅도 상관없고요. 채팅도 상관없고 스피커도 상관없고요. 예술과 외설에 대한 정의가 좀 돼야지 저희가 진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술가, 나는 이걸 외설, 똑같은 어떤 그 에로틱한 그림이 있어요. 어떤 에로틱한 그림 우리가 느끼기에 이게 예술인지 외설인지 그 기준은 뭘까요? 예술과 외설의 기준. 외설은 네. 감정 없이 드러내는 거야. 감정 없이 들어가는 게 외설은 감정 없이 드러낸다. 그리고 외설. 예술, 화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는 거. 그거 아닐까요? 생각을 가지고 자기 화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면은 예술이고. 근데 화가가 사람들 흥분시키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리겠다면 그것도 예술인가요? 작정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런 화가도 있죠. 화가들이 다 훌륭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후원자라든가 막강한 권력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네. 수컷들이라는 게 다 똑같으니까. 자, 또 외설과 외설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걸 우리 예술로 생각하고 어떤 걸 외설로 볼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말로. 이따가 나중에 이제 그 외설에 대해서 그 에곤 실레가 한 얘기 있긴 한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걸 예술이고 어떤 걸 외설로 봐야 할지. 그래야지 얘 그림을 지금 우리가 외설로 볼 건가 예술로 볼 건가라는 그 중간점이 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외설, 예술. 이게 다 스피커. 그래 장클님이 여기 세팅도 쓰셨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시면 뭘까? 노출. 노출. 송민서님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의 그 포르노급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저기 그 실내 그림. 보는 사람으로 혐오감? 그러면 실내는 외설이에요. 이따 보시면 왜 혐오감 느끼실 거고. 헬렌님, 감정이 더럽게 나오면 실내 그림 보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술은 아름다운 목적이다.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
고전적으로 두면은 그게 될 수 있죠. 고전의 그 아름다움의 개념을 근사하고 우아하고 거기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정의인데 사실 아름다움의 정의도 좀 애매하잖아요. 아 누구랑 이거 되게 근사한데요? 봤을 때 누군가 절대 같이 못 보겠다. 외설. 그렇죠. 아름답지 않고 쾌락적이만 하다. 이게 외설이겠죠? 메시지가 없으면 외설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따가 보여드릴 얘는 유명한 예술가니까 얘가 한 건 다 예술이죠. 신뢰가 한 건. 그러면 거기서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메시지를. 좋은 생각. 아름답게.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다음에 실레가 20살 때 그렸던 작품. 어때요? 자, 예술인가 외설인가? 욕망 예술 같은데. 외설 같아요? 아니. 예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느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외설은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예술은 느끼시는 분 계시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게 100년 전에 그린 거예요. 100년 전 오스트리아 빈에 그렸던 그림이라고요. 오스트리아 빈은 당시 어떤 사회냐면 650년 동안 합스부르크 왕가가 대대손손 해먹던 나라예요. 왕조가 있던 나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들의 어떤 예의와 법칙과 에티켓과 규칙이 이렇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겠죠. 그건 개방적이지 않고 대단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을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회였어요. 100년 전. 이해되시겠죠? 이 그림을 그려줄 때 지금 여기서 바로 나오잖아요. 저에게 외설. 공태강님은 중간 정도? 여튼 지금도 논란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초반에 뜸을 많이 들이고 19금이라 말씀드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외설 줄타기? 왜 저도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 누드화 중에서 얘가 조금 많이 그려놨어요. 3,000점을 그렸어요. 드로잉으로는. 3,000점을 그렸고 페인팅은 한 300점 돼요. 대단한 화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에곤 슐레에서 누굴 보냐면 고흐가 보여요. 비슷해요. 둘 다 딱 10년을 그렸고요.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고 미친 듯이 막 거의 막 눈좀 이렇게 그렸고 그리고 둘 다 일찍 죽는다는 거. 딱 10년 그리고. 그리고 둘 다 아까 말씀드린 안에 있는 걸 폭발시켰다라는 거. 다만 고흐는 어떤 거? 고흐는 본인이 느꼈던 희노애락의 감정. 그거를 그림에 담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이거 보면서 공감대를 얻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픈데 그러니까 내가 주식으로 1,000만 원 날렸는데 내 친한 친구가 5천만 원 날렸어요. 되게 위로되죠. 저 그런 거야. 위로되잖아요. 뭐가 저 5천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은 괜찮다. 뭐 그런 위로가 돼요. 그 감정이 들어갔는데. 근데 얘는 똑같이 안에 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갔냐 이거. 안에 들어가서 내면적인 게 들어가서 표현됐는데 뭐가 들어갔냐. 거기에 가장 핵심은 인간이 느끼는 성적인 충동이에요. 근데 어느 사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까졌거든요. 실제로는 엄청 까졌는데 사회적으로 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이에요. 엄청 까졌어. 솔직히 뭐 느끼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는 이 시대에 이번에 에곤식을 또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당시에 세기말에 해당됐던 오스트리아 빈하고 우리나라가 되게 비슷해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세기말의 혼돈 그리고 어떤 기성체제와 새로운 변화된 시대 그 사이의 혼돈. 근데 여전히 강건한 어떤 전통적이고 인식적인 그 테두리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젊은 어떤 것들 거기서 여튼 근데 여기서 자 외설로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겠죠. 여성의 누드인데 그 전까지 없었던 여성의 음모랑 여성의 성기까지 이렇게 그림 속에 등장하죠.
기존에 없었던 어떤 충격이죠. 항상 가려놨던 마지막 금기, 그러니까 누드의 마지막 금기까지 까발렸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뻐요, 안 예뻐요? 이건 되게 궁금하네. 예뻐요, 안 예뻐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아까 거친 선으로 이 사람의 뭔가를 끄집어내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의 어떤 것들을. 근데 보시면 기존에 보여줬던 누드가 보여줬던 그런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건 하나도 없죠.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드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선정적이고 적나라하다는 느낌까지 들고. 근데 재밌는 건 그렇죠. 역시 그림을 좀 다들 볼 줄 아시는구나. 박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누드인데 누드 보면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그 즐거움 그게 느껴져야 하는데 분명히 누드인데 이 여자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 괴로움이 느껴져요. 그게 얘가 추구한 에로틱함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림트 같은 경우는 에로틱함이 항상 막 여자 얼굴 발그레져 있고 막 뭔가 황홀경과 그 어떤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그거를 이제 그런 에로티즘을 표방했다면 성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거죠. 그럼 클림트 그림 자체가. 근데 얘는 분명히 성적인 성욕이고 성에 대한 어떤 충동 그 욕구인데 그 욕구가 결코 클림트가 보여줬던 것처럼 황홀하거나 아니면 아름답지 않아요. 오히려 괴롭다라는 느낌. 되죠? 그게 이제 그 누드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림보다 어떤 누드보다 선정적이고 적나라한데 야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게 분명히 선정적이고 적나라한데 여성분들보다 이제 저희들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반응이 더 빨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야릇한 그 뭐랄까 시그널이 오지는 않아요. 그림에서.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욕과 에로티시즘하면 뭔가 뜨끈뜨끈하게 달아올라가는데 얘 그림엔 그게 안 느껴져요. 그거를 뭘로? 단순한 선으로만 뽑아서 올릴 수 있었던 화가. 그게 이게 참고로 여동생이에요. 실내 여동생이에요. 게르티라고. 이 그림 그릴 때가 20살이었으니까 16살이었겠네. 동생이 와서 모델을 이렇게 자주 해줘요. 그래갖고 얘 뭐 근친에 대한 얘기도 사실 없진 않아요. 근데 얘 그림을 보면은 근친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자, 그리고 자화상 엄청 많이 그리죠. 감당하실 수 있으려나? 충격이죠, 그냥. 생각해보세요. 100년 전이라니까요. 미소가 지어지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시면 돼요. 감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그 미술은 시대의 반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복잡한 시대 한편에 여기 뭐가 있냐면 그 전까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성적인 욕망과 충동 그거에 대한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어떤 행동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겠냐고요. 끄집어내는 것 자체를.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다워. 그렇죠. 누가 들어올까봐. 여기 애들 못 들어와요. 휴금 걸어놓은데 오늘은 애들 못 들어옵니다. 여기 애가 들어와서 보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그 미친가봐. 에곤 슐레에 깔려있는 정서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얘가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되게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어떤 이런 누드를 육체를 그렸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안에 있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욕망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우리 욕망을 산에다 표현할 수도 없고 나무에다 표현할 수도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인간의 육체로 그걸 표현해줘야 하는데 그 표현하는 걸 거친 선과 그리고 숨기지 않는 그 정나라한 걸 다 드러냈다라는 거. 당시에도 얘 엄청 포르노그래피라고 논란에 많이 올랐던 그 예술가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이런 정도인데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예술 철학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화는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에 대한 어떤 그 타부시하고 금기된 어떤 인간 안에 있는 실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욕망, 자연스러운 본능에 대해서 너무나 그동안 사회적인 시선이라든가
그 살게 만들어 놓은 뭐랄까 검열 속에서 너무나 가둬놨다라는 것.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런 진실이 있고 폐하가 그 진실을 고스란히 끄집어내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있었던 게 에곤 실레의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철학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왜 에로티시즘인데 분명히 벗은 그림인데 애매하냐면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에곤 실레의 아버지가 15살에 매독으로 죽어요. 매독은 성병이거든요. 아버지가 15살에 매독으로 죽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 매독 때문에 엄마가 애를 놓다가 그러니까 형제 2명이 유산돼요. 얘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누나가 10살 때 또 죽어요. 그 매독이 원인이 돼서. 그리고 아버지가 15살 때 죽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게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청소년기에 성적인 호르몬이 터져나오면서 성욕에 대한 어떤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그 에너지가 충만해지잖아요. 남자들은. 저기 공태관님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충만해지는데 얘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타오르는 성적인 욕망이 나를 이렇게 이게 뭐지? 왜 그 당시 소년기에는 그게 처음이니까 이게 뭐지라고 혼란스러운데 그 성적인 욕망이라는 게 뭘 할 수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인도한다라는 거. 죽음의 어떤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뭘 통해서 내가 성적 욕망을 느낄 때 거기에 죽음의 공포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정신 분석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대단히 복잡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그걸 다 빼고라도 얘가 갖고 있던 감정의 정서, 성욕에 대한 감정의 정서는 이렇게 작동돼요. 더군다나 아버지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아버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워하고. 왜냐면 아버지가 이건 제 추정인데 아버지가 그 철도청 관료였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뭘 많이 봤겠어요. 철길에 기차 다니는 걸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저거 여기서 뭘 영감을 얻었냐면 제 조카들이 그렇게 기차를 미친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인데.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철길과 기차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엄마보다 아버지를 대단히 좋아했던 실례였는데 아버지가 15살 죽기 전에 매독이 이제 심해지면 중추신경 들어가고 이렇게 정신 차분하고 발작이 일으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었던 마지막 연금 같은 채권도 다 찢어버리고 막 그 창날 보여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가 느꼈던 매독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 근데 이 매독이라는 건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적인 어떤 그 관계. 근데 그 성적인 관계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성욕. 이게 이제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맺힌 게 있었던 게 얘의 어떤 그 삶의 포인트인데 아까 말씀드린 뭐가 나와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 나오죠. 그게 사회적으로 거대한 담론이 되고 학문이 되고 인간의 내면 세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그런 시대가 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연결돼서 완성된 게 신뢰의 작품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에로틱하고 야하고 선정적이게 하는데 적나라하기만 할 뿐 그렇게 야하다는 느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묘한 느낌. 분명히 성적인 욕망인데 죽음을 향해 가는 어떤 욕망. 그것까지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게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의 매독으로 인한 어린 시절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뭐랄까 그 당시에는 대단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신기하게도 엄마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신뢰가. 이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이건 정확히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어머니가 대단히 냉소적이었고 되게 무관심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그러네요. 요즘 나오는 성감수성.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뭐랄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게 형성이 됐던 거죠. 근데 엄마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아버지 죽음에 슬퍼하지 않고 여하튼 아버지가 죽고 나자 이제 신뢰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좀 우리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않겠니? 15살이 됐을 때. 근데 신뢰는
가정을 지키는 어떤 가장보다는 본인도 알고 있거든. 예술가라서 본인이 재능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17살에 이제 빈 미술학교에 입학을 해요. 실력은 좋았으니까.